안녕하십니까. 2023년 중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방학 프로젝트 역사와 시대 구분을 주제로 수업하게 될 인천 동산고등학교 교사 손진엽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2학년 한국사, 3학년 동아시아사를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대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유적, 유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선생님은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서양에서는 이 로마의 건축물이었던 이 콜로세움,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보면 알겠지만 관광객들의 키에 비해서 상당히 구조물이 크죠. 맞습니까? 파르테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달에서도 보인다는 이 어마어마한 길이의 만리장성. 물론 지금의 만리장성의 규모는 명나라 때 만들어진 버전이고, 이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좀 더 작았고, 그죠? 좀 그래도 확실한 거는 북방 유목 민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모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수준 높은 건축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높이와 비교를 해봐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벽돌 하나가 무게가 약 1톤에 달한다라고 하네요. 자,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당시 이 이집트 문명의 최고 권위자였던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축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건축물들을 자발적으로 만들기에는 뭔가 어, 무리가 있어 보이죠. 맞습니까? 뭔가 강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를 얘기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떠올라질 겁니다. 뭔가 강제되는, 강제 노역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고대 시대 때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중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서양 쪽에서는 요 세 개의 그림이 선생님은 생각이 나네요. 이 서양의 중세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세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고, 당시 이제 13세기 고딕 양식을 바탕으로 한 샤르트르 대성당, 그리고 봉건 영주들이 자기의 이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구축한 성벽, 그리고 그 소속된 기사들이 전투, 이런 것들이 떠올라지겠죠. 자, 동양에서는 선생님 요 두 가지 사진을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 오른쪽 하단에 중간 하단에 있는 요거는 이제 이 종묘 제례약 행사인데, 이 종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유교를 숭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행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라고 하면 주로 이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인데, 이런 것들이 국가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시 이 유학의 창시자였던 공자를 기리는 그런 행사 중 하나였고, 자, 이거는 이제 오사카 성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세 시대가 뚜렷했던 정치 체제, 막부 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제 지방 다이묘들, 우리가 지방 봉건 영주라고 할 수 있는 다이묘들이 자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이런 성, 우리 옆에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런 중세시대 성벽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중세시대 사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 두 가지를 쌤이 또 가져왔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런 뭐 기사, 맹세, 서약, 영주 이런 거겠죠, 그죠? 이 왕과 그리고 기사 간의 이런 계약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냥 그림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조금 형태가 상이하지만 중국도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선생님이 이제 지주 전호제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하게 단순히 지주 전호제라는 체제는 이런 사회 신분제도 이상으로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나중에 뒤에서 중세시대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입니다. 근대라고 하면 조금 이제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제 들라크루아, 이제 라마르세즈의 그림이고, 이제 7월 혁명, 프랑스 7월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죠. 그죠? 당시 이제 17세기 영국, 그리고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 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대표적인 사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를 묘사했는 그림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산업을 이제 발전시켰던 이러한 대규모 기계 생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뉴팩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묘사 그림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비서구권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가 접어들게 된 게 또 우리가 근대죠. 그죠? 당시 이제 프랑스의 한 신문에서 발췌된 이 그림인데, 중국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열강들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풍자 묘사했는 그림이다라는 거. 자, 우리 앞서 얘기했다시피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우리가 시대 구분법을 하는데, 이 시대 구분법은 사실 이제 유럽의 사관을 기점으로 눈으로 바라본 그런 시대 구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를 주요 시기를 구분해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시대 구분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시오도스라는 이제 사람이 기원전 7세기, 6세기 때 사람인데, 노동과 나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5개의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황금, 은, 청동, 영웅, 철. 당시 이제 쓰고 있는 도구도 마찬가지고, 당시 또 인간, 이런 심성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였고, 이제 본인 헤시오도스가 살고 있었던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의 이런 그리스 세계는 철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황금의 시대를 묘사한 그림이고, 이것은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런 세계를 묘사했는 게 황금의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은 이제 대표적인 시대로 이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춘추 전국 시대 때를 우리가 이제 동주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세계사를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주나라라는 왕실이 있었고, 그죠? 이 왕실이 서쪽의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 나급이 수도였을 때에 이제 주나라 왕실 체제를 우리가 동주 시대라고 하고, 이때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춘추 전국 시대도 엄연히 얘기해서 기원전 403년을 전후로 해서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자, 770년부터 403년까지를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춘추호패라고 해서 춘추 시대 가장 강력했던 5개의 제후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제 공자가 썼던 역사책 춘추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기는 칭왕,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존왕양이를 명분으로 해서 이런 제국들이 득세했던 시기를 우리가 춘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 403년 이후부터 주왕실이 완전 붕괴되고 위아래가 없어집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당시의 역사책이었던 전국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던 칭왕을 자처했던 시대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와 그 서양과 동양의 고대 시대 구분의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물질과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양은 이러한 주왕실에 대한 질서와 혼란이라는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 동양과 서양은 이제 왕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많이 구분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동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걸출한 인물이죠. 그죠? 전한 시기에 한무제 때 관료였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기전체라는 서술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어떻게 보면 기전체 바이블에 해당하는 사기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5가지의 항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였고, 이러한
역사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삼국사기가 만들어지고 1세기 뒤쯤에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서다라는 거 우리가 항사 시간에 다 배웠죠. 맞습니까? 김부식과 이련이 각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썼는데, 자, 신라를 시대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상이하다라는 거. 자,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합리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기전체를 서술한 것도 맞지만, 당시 이제 임금의 이런 혈통이라든지 또는 왕권과 귀족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신라를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게 되고요. 이러한 삼국사기의 표현이 우리 교과서에서도 시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스님이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불교의 융성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상고, 중고, 하고로 시대 구분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시기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시기 구분을 하나요? 라고 되어 이제 질문이 떠올려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시대 구분은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이 시대의 이런 고대, 중세, 근대에 대한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환기의 큰 변화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특징에 대한 시대별 차이를 좀 이해하려는 필요가 등장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강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강도 우리가 이제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상류의 형태, 그 다음에 중류의 형태, 하류의 형태가 나눠지는 것처럼 역사를 이렇게 뭔가 공통적인 시계를 뭔가 묶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면 공부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참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따로 나눠서 공부를 하지만 시기마다 이렇게 뭔가 정리를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조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선생님 이런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식이 구분법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 이제 서양 위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눠서 그렇게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 자, 예전부터 했지만 사실 이제 근세라는 개념, 중세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발전된 모습, 그렇다고 근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얼리 모던 시기를 우리가 근세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유럽 일부 국가와 그리고 주로 이제 이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중세와 근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양사학 쪽에서 근세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시대였을 때의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국사와 근현대사라는 과목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리고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민족,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분야별로 시대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라는 선택 과목이 있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물론 이제 교과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 이런 소주제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원이 구성되고 2단원이 구성되고 3단원, 4단원이 구성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전근대와 요즘 근현대로 나눠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전근대 내용이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맞죠?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사실 전근대 내용을 많이 배우다가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전근대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말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가 한국 근현대사라는 선택 과목이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제 시대 구분, 여러 가지 시대 구분법이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 구분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카를 마르크스와 이제 엥겔스가 나오고 있죠. 자,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이들이 추구했던 이제 사관을 우리가 유물 사관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말 그대로 유물입니다. 테러리즘, 이런 물질적인 요소를 근거로 해서 모든 세상을 이제 파악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하고, 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걸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수단을 꽉 쥐고 있는 통제자와 이것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가 이끌어진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핵심이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제 백나문이라는 사람을 배우게 되겠죠. 사회 경제사이고, 이 사람이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당시 일제의 식민지 이 사관 중에 이제 정체성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리도 분명히 중세가 있고 우리도 근대를 자발적으로 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주장을 펼쳤다는 인물이 백나문 선생님이 있습니다. 물론 월북했던 공산주의자 그죠. 자,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 시대 구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적 원근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산 양식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했던 연물사관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원시 공산제,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제. 물론 이제 지금은 무너졌지만 사회주의 사회. 자,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엥겔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시간에 아마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결국 당시 이제 자본주의의 독점적 자본주의로 인한 이런 제국주의가 판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이론화시켰던 사람이 방금 얘기했던 그 두 사람입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회귀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했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그들의 이론이 철저하게 박살이 나게 됐죠. 그죠? 현대도 여전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시간적 원근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이런 공통적인 통념적인 요소를 묶어서 이렇게 5가지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주의 사회는 없겠죠. 그죠? 여전히 우리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4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OT니까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 고대 노예제 1시간,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중세 봉건제,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공통적인 공서양의 공통적이고 차이점인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현대 이 자본주의 살아가고 있고 이런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역행하거나 또는 그 수준에 못 따라가고 있는 국가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빈살만, 그지?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사우드 가문의 이 지금 아직까지 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차기 이제 왕이죠, 그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제군주 중이고 여전히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근대의 발전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늦었다. 중세 사회에 가까운 그런 국가에 해당되고 우리 밑에 있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주의를 지향한다지만 사회주의는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지금 봉착했죠. 그죠? 하지만 끝까지 이들이 이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의 이런 권력 세습의 수단으로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고대 시대에 배웠던 고대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단계에 지금 북한은 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앞서 봤던 시대 구분에 의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원근법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방식에 의해 가지고 시대 구분을 한다. 물론 그것을 모두 다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통시대적으로 뭔가 좀 저변을 넓혀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대 구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대 노예제 동서양을 비교하는 내용으로다가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고대 편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에 앞서서 우리 앞서 그 유물사관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이제 원시공산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우리 소위 말하는 선사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역사 초기에 이런 공유적이고 협력적인 사회질서를 형성했다고 했고, 이런 개인적 소유와 경제 발전을 차별을 거부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하자면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매머드를 비롯한 덩치 큰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혼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냥감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협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혼자의 힘으로 뭔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냥감들을 이제 공유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냥감이 나타나면 또 다행이겠지만서도 어, 이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가 아니죠. 이 식량이 한동안 또 나타나지 않을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마 구석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신분제가 아직까지는 등장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고, 자,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식량을 생산한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석기 혁명, 농경과 목축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이후의 문명 단계에 비해서는 이런 생산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냥, 어로 채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원시 공산제에서 이제 고대 노예제로 넘어가는 단계의 중요한 유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토기, 우리 한국사 시간에 빗살무늬 토기를 배웠죠, 그죠? 이 토기가 단순히 이제 식량을 보관한다라는 용도로만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식량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겠습니까? 잉여 생산물에 대한 보관이겠죠. 사람들마다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죠? 이런 식량 생산하는 그런 수준이. 그래서 누구는 정말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렇게 또 생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토기의 유무 또는 토기의 수량이 당시에 이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게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원시 공산 단계에서 이 고대 노예로 넘어가는 이런 신분제는 결국은 이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과서 서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라는 거 좀 이따 뒤에 가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시 공산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문명 을 기반으로 한 이런 고대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주로 이제 이때부터 신분제 사회인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회이 등장하게 되고, 주로 이런 피지배층들이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노예가 대표적이죠. 노예도 이제 종류가 참 많습니다만 당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전쟁 노예들이 참 많았었어요. 이들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선생님이 좀 하자면, 이 노동력과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서 이 원시 공산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산품을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유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고대 노예제 사회는 이 노동력이 일방적인 자유가 박탈이 됐고, 그래서 노예를 비롯한 피지배층들이 이런 자유가 박탈돼서 속박된 상태로 착취를 당한 상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런 4대 문명권이 있겠죠, 그죠? 이 4대 문명의 가장 또 선두격인 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모두 다 이제 기원전 3,500년경, 3,000년경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도 문명은 기원전 2000년 2500, 그리고 이제 이 황허 문명, 우리가 상왕조의 시작을 알렸던 그런 문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4대 문명이 형성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금성 교과서 세계사 내용을 좀 발췌한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주자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4대 문명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제도가 성립이 되고, 부와 권력에 따라 계급이 발생했다. 그리고 피지배층들은 이렇게 경제활동을 전담하면서 지배층들의 공답과 노동을 바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대 노예제를 얘기하게 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농업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기후가 따뜻하고 수량이 풍부한 큰 강에서 이런 지수 관계를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부족들이 물리적이든 또는 합의를 통해서 통합이 촉진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규모에 따라 처음에는 이제 도시국가 수준으로 발전하다가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제 영역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 농경지가 확대가 되고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도시가 성립, 영토가 성립이 되고, 특히 이제 지배층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도구
도구를 가지고 피지배층을 제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단이 청동기 또는 철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배계급들이 군사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신전, 성벽 등을 세우면서 도시국가, 영역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사회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더욱더 빈부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업이 분화되게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문자가 사용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고대 사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양의 고대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교과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교과정에서 요 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고, 연표로 우리가 좀 보자면, 자, 우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조선부터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 발해 우리 남북 시대까지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하문명부터 이제 기원 후 3세기 중후반,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후한 시대가 멸망하고 삼국시대, 예, 그리고 위진남북조 초기 단계까지를 우리가 고대라고 표현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완전 엇갈리죠. 그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마토 정권이 등장하게 될 무렵 3세기 후반 4세기 초부터 그리고 해안시대 12세기까지를 우리가 고대 사회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동양 안에서도 이렇게 고대를 규정하는 시기가 다를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원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생산 양식에 따라 역사를 구분한다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우물사관에서. 그래서 이런 시대의 공통적인 또는 통념적인 요소를 묶어서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것이 이제 고대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사 내용 안에서 이제 고대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고조선, 부여, 고구려 이런 연맹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족장들이 쓸 것이고, 이것이 규모가 커져서 왕을 주도하는 연맹 국가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더욱더 이제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도시 국가 단계가 아니라 이제 점점 정복 활동을 통해서 영토가 넓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영토를 효율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강력한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런 통치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등제라든지 또는 이런 율령들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다. 한국사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었었고요. 자,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성교과서 동아시아사 내용을 발췌했는데, 이 중앙 통치 체제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왕조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 550년에 이 분열을 극복했던 왕이죠. 그러니까 이 550년 동안 분열되었으니까 참 많은 것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역마다, 그지? 도량형이라든지 화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뭐가 지방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이제 9년제다.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전환 시기가 가게 되면 한무제 때도 이제 중앙 집권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됩니다. 유교적인 부분이 더욱더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초창기 모습인 진시황 때의 중앙 집권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야마토 정권 시기에 우리가 이제 뭐 아스카 문명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다이카 개신 이런 개념들도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울 친구들 알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나라 해안 시대가 접어들기 전이지만 천황을 중심으로 한 율령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문자라든지 이건 자, 문자라든지 이제 이관팔성제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 1710년에 이제 나라 해이조교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교토 해안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세계사 내용에서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4대 문명권에는 없지만 이 4대 문명,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제 민화, 미케네, 지중해 문명권이 등장하게 되고, 기원전 한 8세기 부터 이제 폴리스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 세계사 내용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이제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 자,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세계사 금성교과서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 자, 세계사 내용을 선행을 했거나 또는 배웠던 친구들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아테네는 민주정 국가 아닙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중앙 시스템,
국가 또는 이제 신문제도가 아닌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클레스테네스라든지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민권에 관련된 또는 이런 민주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모했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런 인구 구성비를 보게 되면 아테네는 그래도 시민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만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굉장히 적죠. 맞습니까? 그래서 옆에 우리 그림도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아테네 한창 민주정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했던 사회상을 묘사했던 그림인데요. 자, 이게 민주정이면 이렇게 누가 채찍 들고 누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독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이런 시민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일부 또는 이제 부분적인 사람들만 그런 시민권에 대한 그런 확대 또는 민주정을 이고 나머지 생산을 담당했던 이런 노예라든지 또는 이제 스파르타의 이런 반자유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정치 활동, 참정권, 치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부에 있던 이런 피지계층들의 생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폴리스 국가로부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화적인 수립이 되었다. 자, 로마라는 조그만한 도시에서 이런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다 통일했던 시점이 한 기원전 3세기 정도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2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이런 법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쟁에 이제 투입되는, 이거는 사실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권이 확대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모두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일반 시민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내가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참여하는데 우리한테 뭔가 권리가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민권들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이다. 시민권의 확대로 인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로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요 그림에 있는 포에니 전쟁이죠. 지금 이 그림은 2차 포에니 전쟁, 한니발이 이제 로마의 뒤통수를 가격하기 위해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가고 있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지중해 비롯해서 이제 수많은 이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이제 넓게 대외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과서, 이것도 금성 교과서를 발췌한 겁니다. 세계사. 자, 사회 내부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노예 노동을 이용해서 대농장을 경영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사료와 그림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그림은 이제 우리 1882년 구스타프 블랑제라는 사람이 노예시장이라는 그림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성들 이렇게 이제 노예를 이제 팔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영역 확장을 통해서 전쟁 노예를 확보를 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빈부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로마의 이런 공화정, 민주정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자 이 두 명의 형제, 그라코스 형제가 등장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시류를 극복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1차 3도 정치, 2차 3도 정치를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였던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이제 제1대 로마의 제정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의 동양과 서양의 모습을 비교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선생님은 이제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교과서의 서술도 이런 단원 구성도 시대 구분도 이런 유물사관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발췌를 해서 이 학업에 좀 적용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업 고양이 되지 않을까, 역량이 좀 고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세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고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경제 시간의 주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수요 그리고 공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엄밀히 따지자면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수요라고 하는 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저것을 사고 싶다. 즉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용돈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즉 구매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보고 저 물건은 사야겠다. 이거는 수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은 무엇이냐?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특정 가격 수준에서 내가 저거를 몇 개 사야겠다. 몇 개 살 거다. 라고 하는 조금 구체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에 따라서 몇 개를 사야겠다라는 그 소비자들의 어떠한 수량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것이 수요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빵이 하나 있는데 이 빵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근데 선생님 지갑에는 5,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생각을 하죠. 빵이 1,000원이니까 내가 가진 5,000원으로 빵을 5개 사야겠다. 근데 만약에 이 빵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원래 1,000원이었던 가격이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면 예전처럼 5개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 수량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랑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반대 방향을 음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가격이랑 수량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오직 가격이 바뀌었을 때, 즉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린 이러한 법칙을 수요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일직선의 수요 곡선을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점은 가격이 5,000원일 때 물건을 한 개 사겠다 라고 하는 수요량을 나타낸 거죠. 자, 지금 이 물건은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격이 5,000원일 때 사과를 하나 살 거예요. 근데 사과 가격이 내려갔어요. 원래 5,000원이던 사과가 갑자기 2,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사과를 사려고 할 거예요. 혹은 5,000원일 때는 사과를 사려고 하지 않던 사람도 가격이 내려가면 사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가격이 2,000원으로 내려갈 때 사과의 수요량은 4개로 전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1,000원으로.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과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사과는 5개의 수요량을 가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전혀 바뀌지 않았죠. 수요 곡선은 이동하지 않았고 가격이 바뀔 때 수요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요 곡선 위에 있었던 점들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아니라 다른 게 바뀌었다면 지금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사촌동생이 굉장히 많은데 명절 때 사촌동생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촌동생이 중학생이 선생님이 용돈을 주니까 사촌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했더니 마라탕을 더 사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탕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라탕이 5,000원일 때 사촌동생이 하나를 사 먹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용돈을 주니까 마라탕 가격은 똑같이 5,000원인데 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죠. 많아졌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 먹던 사촌 동생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 자체가 늘어나 버리게 된 거죠. 가격은 똑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냐면 사고자 하는 수량이 늘었으니까, 가격은 똑같은데 수량이 늘었으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이 용돈을 준 케이스 말고, 예를 들어 사촌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에게 용돈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탕 가격이 똑같은데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수량이 줄었으니까.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를 바꾸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소득이 바뀔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소득이, 월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똑같은 물건, 가격이 달라지지 않은 그 물건을 여러 개 살 수 있게 되겠죠. 왜? 그만큼 능력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일반적인 물건들은 보통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재화를,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는 정상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선생님이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컵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패스트푸드라는 걸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소득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컵밥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즉석식품 이런 걸 잘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의 소득이 늘었으니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게 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화를 열등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상제랑 열등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임과 동시에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어떤 물건이 정상제일 수도 있고 열등제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수요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소비자들의 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예상, 즉 미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인해서도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게 보인다면, 든다면 지금 당장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현재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관제의 가격 때문에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연관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제라고 해서 서로 비슷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 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닭이랑 오리, 뭐 볼펜이랑 샤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돼요. 또 보완제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보완제는 함께 사용할 때 만족감이 커지는 재화들입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랑 감자튀김을 먹는다든지 치킨과 콜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같이 먹으면 더 만족감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완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트에 갔는데 닭이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올랐어요. 그러면 닭이랑 좀 비슷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비슷한 만족감을 주는 또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케이스는 대체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매점에서 팝콘이 굉장히 저렴해진 거예요.
원래 커다란 라지 사이즈가 10,000원이었는데 이게 뭐 5,000원으로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팝콘만 먹는 것보다 콜라까지 같이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팝콘을 산 김에 콜라까지 같이 사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거랑 같이 썼을 때 도움이 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거는 서로 보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팝콘 가격이 비싸졌어요. 팝콘 안 사 먹어. 안 사 먹으면서 콜라까지 사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보완제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제랑 보완제라고 하는 연관제의 가격에 따라서도 충분히 수요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수요에 반대되는 개념인 공급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공급이라고 하는 건 판매 능력이 있는 생산자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반면에 공급량은 팔고 싶다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이 가격이라면 몇 개를 팔겠다라고 하는 조금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달라지면 수요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당연히 공급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매자들은 물건을 비싸게 팔고자 할수록 팔고자 하는 수량도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같은 방향을 양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의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자들은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면 물건을 적게 팔고자 해요. 왜냐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공급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급 법칙에 따라서는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죠. 지금 여기 있는 점은 가격이 1,000원일 때 물건을 한 개 팔겠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우리 옥수수, 사과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과. 그런데 이 사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4,000원으로. 그러면 사과를 생산하는 농부는 사과를 더 많이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나게 돼서 가격이 4,000원일 때는 4개를 팔겠다가 되는 거고요. 또 가격이 올라서 5,000원이 되면 또 팔고 싶겠죠. 더 많이. 그러니까 사과가 5개를 공급해야지 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고 가격만 오직 바뀌었을 때 공급량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의 변동은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점들이 움직인 걸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바뀌게 된다면 조금 설명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이는 이 점은 가격이 1,000원일 때 물건을 한 개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물건은 옥수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옥수수를 한 개 1,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옥수수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노동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옥수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1,000원에 한 개를 팔았지만 이제 이 농부는 1,000원에 한 개가 아니라 1,000원에 2개를 팔 수 있는 능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으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글쎄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럼 옥수수를 팔 수가 없잖아요. 가격은 똑같은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는 수량이 줄었으니까 수량이 줄어들려면 당연히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도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산 요소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이 비싸진 거니까 생산비가 높아지게 되겠고, 생산비가 높아지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생산비가 줄어들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으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또 공급자의 수에 따라서도 당연히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도 현재 공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인천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사 갈 거예요? 안 갈 거죠. 언제 이사 갈 거예요? 이 집 가격이 오른 다음에 이사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집 가격이 올라서 집을 팔면 더 이득이잖아요. 그쵸? 반대로 이 집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뭐 뉴스가 나온다든지 혹은 그러한 말들이 들리면 지금 당장 집을 빨리 팔고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왕이면 물건의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걸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격이 달라질 때 혹은 미래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예상은 현재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이나 생산에 대한 여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공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이 발전했다거나 혹은 그것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격이 달라진 건 아니고 가격 이외의 것들이 달라졌을 때 공급이 달라진 것을 설명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수요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공급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수요량이랑 공급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물건을 얼마만큼 사겠다, 얼마만큼 팔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는 공급량이랑 수요량이 바뀌기 때문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상의 점들만 움직인다면 가격 이외 요인이 바뀔 때는 곡선 자체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가격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제 시간의 주제는 가격의 결정과 가격 규제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의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가격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볼 텐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름하면 여러분들 어떤 과일이 떠오르세요? 수박, 또 복숭아, 또 참외, 이런 과일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자, 여기 수박이 거래되는 수박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수박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있겠고 수박을 팔려고 하는 생산자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대립해요.
왜 대립하냐면 소비자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싶고 생산자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 수박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소비자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싶다 그랬죠. 만약에 수박의 가격이 5만 원이에요. 와, 너무 비싸죠? 그래서 한 명밖에 수박을 안 살 거예요. 근데 가격이 4만 원으로 내려가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만 원 정도 내려갔으면 사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2명의 사람들이 이 수박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박 가격이 점점 3만 원, 2만 원, 1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전보다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수박을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선 생각을 해볼게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수박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수박이 10,000원이래요. 혹은 수박이 10,000원일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물건을 팔겠어요? 안 팔겠죠. 안 팔려고 할 거고 물건을 팔고자 하는 수량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일 때는 하나 파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수박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면 농부가 싱글벙글해지면서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왜? 비싸면 많이 파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어디죠, 여러분? 지금 가운데 보이는 여기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지점을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균형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가 이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가격이 3만 원일 때 소비자들이랑 생산자들, 즉 수요량이랑 공급량이 같다라는 점은 이해가 되나요? 이때 지금 수량이 3개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3만 원일 때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도 3명이고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도 3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 가격이 원래는 3만 원일 때가 균형인데 4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3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만약에 수박 가격이 4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2명밖에 없는데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몇 개가 거래가 되지 않는 거냐면 2개가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더 많다라는 건 결국 그만큼 팔리지 않는다는 건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이는 거니까 결국엔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낮추게 되겠죠. 그럼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점점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수요량이랑 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가격이 2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격이 2만 원일 때 생산자들은 공급을 2개 하려고 하고요. 소비자들은 4개를 소비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팔겠다라는 사람은 2명인데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은 4명이나 있는 거니까 그 2명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또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냐면 물건을 못 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만 원보다 더 가격을 높이 줄 테니까 그걸 저에게 파세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수요량은 줄어들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수요량이랑 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가격 결정의 원리를 가지고 2022년 9월에 시행되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전국 연합평가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표는 X제 시장에서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가격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라갈 때 공급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케이스는 당연히 공급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시장이겠죠. 마찬가지로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50개에서 10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공급량이랑 수요량이 같은 지점이 어딜까요? 가격이 7만 원일 때. 이때 공급량이랑 수요량이 같죠? 우리는 이때를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가격이 상승할수록 거래량은 감소한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가격이 5만 원일 때부터 9만 원일 때까지 우리 시장 거래량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가격이 5만 원일 때 공급량은 10개고 수요량은 50개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10개가 공급이 됐는데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5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몇 개가 팔릴까요? 10개가 팔리겠죠. 40개는 팔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적은데 어떻게 팔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10개가 되겠죠. 가격이 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급량이 20개로 늘었지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4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물건은 몇 개 팔릴까요? 20개 팔리겠죠. 왜 20개 팔려요? 그래도 물건은 20개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리 사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도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균형일 때는 30개가 거래가 되겠고 가격이 8만 원으로 오를 때는요. 8만 원으로 오를 때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20개, 그러니까 20명밖에 없는데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40명, 40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는 40개의 물건이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20명밖에 없으면 당연히 물건은 20개 팔리고 나머지 20개는 뭐가 돼요? 재고가 되겠죠. 가격이 9만 원으로 오르면요. 물건 몇 개 팔릴까요? 10개 팔리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가격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래량은 10개에서 30개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 균형 가격은 7만 원, 거래량은 30개.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가격이 6만 원일 때 판매 수입은 120만 원이다. 가격이 6만 원일 때 판매되는 수량은 20개니까 판매 수입은 6만 원과 20만 원을 곱한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20만 원. 4번. 가격이 8만 원일 때 2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초과 공급은 뭐가 되냐면 바로 재고가 될 거예요. 동그라미 5번. 가격이 5만 원일 때랑 9만 원일 때 거래량은 똑같이 10개로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시장의 균형이 달라지는 세 가지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동그라미, 네모, 별, 세모 이 위치를 옳게 응답을 하는 사람이 1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황 1번을 볼게요. 자,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산 기술이 늘었어요. 그럼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 재화가 정상재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많이 사려고 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산 기술이 늘었으면 공급도 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균형점은 여기 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황 1은 별이 되어야 되겠죠. 상황 2.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요. 수요가 줄었어요. 그리고 생산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었으니까 균형점은 여기 세모가 되겠죠. 상황 3.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이거랑 같이 썼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고 공급자의 수가 줄었으니까 공급은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면 그때 균형점은 네모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최고 득점자는 갑이다. 자, 우리 득점자 한번 구해볼게요. 갑 같은 경우에는 상황 1은 옳게 했고 상황 2는 옳지 않고 상황 3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1점에서 2점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을은 모두 옳게 대답했으니까 3점. 병은요. 상황 2는 옳게 대답했고 상황 3은 틀렸고 상황 1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또 1점에서 2점에서 점수가 만들어지겠네요. 정 같은 경우는 모두 옳지 않는 답을 했으니까 0점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1, 최고 득점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 되겠죠. 2번, 을의 총점은 정보다 2점이 아니라 3점이 높고요. 동그라미 3, 상황 2에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은 갑과 정이다. 아니죠. 정과 을. 동그라미 4번, 가가 별이면 병의 총점은 2점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5, 나가 네모이면 갑의 총점은 총 2개를 맞은 거니까 1점이 아니라 2점이 되겠죠. 이번에는 가격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격 규제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다 혹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할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절하려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상태의 가격을 최고 가격이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가격 상한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임대료 상한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전세나 월세 가격의 최고치를, 그러니까 그 1년에 5%만 올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격 규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 이만큼이 최소한의 가격이야 라고 규제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 제도를 가격 하한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최저임금제가 예시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라고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주는 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 규제가 발생될 때는, 시행될 때는 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수박시장이랑 예시가 좀 비슷합니다. 자, 아메리카노 시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메리카노 시장의 균형은 수요랑 공급이 만나는 3,000원 일 때 3만 개가 거래되는 게 균형일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거의 물 마시듯이 마시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이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할 거예요. 가격을 2,000원으로. 이게 가장 높은 가격이야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한 거죠. 그러면 가격이 2,000원으로 내려갔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시무룩해져요. 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3만 개를 공급하려던 사람이 2만 개만 공급을 할 거예요. 물건을 사는, 즉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4만 개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되지는 않아요. 4만 개만큼.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2만 개만 공급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거죠.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 규제를 하니까 그때 거래량은 2만 개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규제를 통해서 가격은 내려갔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겠고요. 결과적으로 판매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3만 개 팔던 아메리카노를 이제 2만 개밖에 팔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번엔 예시를 달리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방울토마토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방울토마토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3,000원, 3만 개였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아니 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방울토마토를 만들었는데 3,000원밖에 못 받다니 아이고 가격을 조금 높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4,000원은 받아야 한다라고 최저 가격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물건의 수량을 줄이겠죠.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이 줄어드니까요. 2만 개만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건을 파는 농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4,000원이라면 더 많이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4만 개를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4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더라도 팔리지 않아요. 왜? 이 방울토마토는 2만 개만 거래가 될 거니까요. 왜? 수요량이 2만 개니까. 그러면 결국 나머지 2만 개는 판매가 되지 않는 즉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되는 거죠. 재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후에는 가격이 4만 개로 올라갔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2만 개로 줄었고 판매 수입도 줄어버렸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3,000원, 3만 개니까 곱해버리는 값과 가격을 4,000원으로 올렸을 때 판매되는 거래량 2만 개를 곱했을 때 가격 차이를 판매 수입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최저 가격제를 시행할 때 판매 수입이 줄어버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오히려 판매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개념도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갑국의 노동시장을 나타냈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W1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두 가지 임금, 최저임금 선택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안은 기존의 W1만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두 번째는 W2로 인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1안의 경우 실업은 얼마만큼 발생을 하냐면요. 이렇게 W1만큼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노동을 원하는 수요는 요만큼이고요. 공급자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차이만큼이 얼마만큼이냐면 여기 요렇게 L2에서 L3만큼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실업은 L2, L3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이안의 경우 이안처럼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노동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돼요. 근데 노동을 원하는 사람이 뭐냐면 결국에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은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지금 그 양이 얼마냐면 L1이 되겠죠. 그러면 고용량은 L1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 2안은 1안보다 노동 공급량이 많다. 노동을 공급한다는 거는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묻는 건데요. 2안같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할 거예요. 공급량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리을은 틀린 답이 되는데 그 이유는 1안과 2안은 노동을 그러니까 노동 수요자는 기업인데요.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최저임금제가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건 아닐까? 또 이만큼은 받아야지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지는 않을까라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제를 너무 높여버리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가격 규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물가와 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미있는 주제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을 만나볼 테니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겨울방학 때 또 만나요. 안녕!